37대 63 리어 엔진 수평대항 6기통을 장착한 불리한 구조의 이 스포츠카가 탄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격언은 이래요.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꿈꾸던 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만든다. 페리 포르쉐가 남긴 격언이죠. 페리는 왜 911을 만들었을까요? 4명의 핵가족이 다 같이 탈 수 있어야 되고 아우토반 1차로를 여유롭게 달릴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예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차가 시중에 없었으니까 자기가 만들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봐도 되게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의 멋진 포부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911이 4명의 가족을 위한 차였는가? 커져버린 요즘 사람들의 체격으로는 사실 911 뒷자리는 어림도 없고 자동차나 사람도 지금보다 더 작았던 1960년대로 돌아가도 911이 진짜 4명을 위한 자동차였는가에 대해서는 전 의문을 좀 가지고 싶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데일리 스포츠카로서 간단하게 다뤄진 차냐? 그건 또 아니고, 그리고 이런 제 생각과 이런 의문점들은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911이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서 발돋움한 건 사실이지만은 슈투트가르트 연구소에서는 언제나 페리의 진정한 이상을 달성해내려는 차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의 결과가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11은 사실 그런 비이성적인 구조와 특징에서 발생하는 재미와 성능,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버린 고스팬들의 워너비 같은 차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워너비가 지금의 포르쉐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면 전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포르쉐 파나메라는 페리의 진정한 이상적인 차이고, 그리고 그 이상을 만들기까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차는 포르쉐 T7 컨셉트예요. 언뜻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911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옆모습이랑 뒷모습이 좀 어정쩡하다는 거죠. 페리의 이상 조건 1번, 4명의 핵가족이 넉넉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캐빈룸을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엔진을 얹었기 때문에 저런 좀 이상한 비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엔진은 1.9L 공랭식 수평대항 4기통 엔진. 엔진 파워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최고 속도가 200km에 달했거든요. 1959년에 200km면은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생긴 건 못생기긴 했지만은 4명의 사람이 제대로 타고 다닐만 했어요. 근데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페리는 디자이너들한테 A필러 앞에까지만 합격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때문에 4년 동안 연구를 좀 더 하고 휠베이스를 100mm 줄이고 엔진룸을 그만큼 안쪽으로 밀어넣고 4기통을 6기통을 늘리고 루프라인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그 911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거죠. 예뻐졌고 잘 달리게 됐지만은 911 개발의 본질과도 같던 핵가족의 스포츠카는 이미 거기서부터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포르쉐는 그 이후에도 1970년에 피닌파리나한테 의뢰해서 만든 B17이라던가 타입 915 컨셉트카 같은 시제차를 한번 만들게 되는데 모두 이제 제기어 E-타입 같은 대형 GT카한테 경쟁해보려고 기획된 차거든요. 근데 둘 다 양산이 안 됐으니까 포르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911을 대체할 만한 후속을 만들자라는 걸요. 60년대 말에 911이 미국에서 스포츠카로서 눈도장을 딱 다지고 있을 때 포르쉐는 앞서 언급한 시제차들을 만들면서 911의 그 열등한 근본에 대한 고민이나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RR 구조는 안정적인 구조도 아니었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FR보다는 조금 불리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911의 더 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는 거죠. 쉐보레 콜베어가 911과 같은 RR 구조로 인해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일으킨 수많은 사고와 결함, 이런 것들이 GM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어내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좀 피곤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포르쉐가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가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는 RR 구조의 승용차 판매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확산됐어요. 포르쉐는 RR 구조인 911밖에 주력을 안 팔았으니까 포르쉐한테는 이건 존폐의 위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짬뽕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짬뽕만 파는 짬뽕집들은 좀 큰일 난 거겠죠. 이런 인식들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911을 계속 대체하려고 그랬어요. 에른스트 푸어만이 그런 여론의 선두주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포르쉐의 가장 큰 결단, 그거는 928이에요. 전장은 4.5m, 무게 1.6톤, 엔진은 5리터 8기통 엔진에 3단 자동 변속기나 5단 수동 변속기가 맞물렸어요.
출력은 302마력. 몇 번의 부분 변경을 거치고 난 이후에 GTS 사양에서는 5.4L까지 배기량이 늘어나고 출력도 350마력을 늘어났어요. 근데 18년간의 생산 기간 동안 61,056대가 생산이 되었고 95년 단종 때까지 후속 모델 없이 928이 단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28은 실패한 차라는 거예요. 911을 대체하지도 못했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존 포르쉐의 고객들이 911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911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라는 것도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포르쉐는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부품을 처음 써봤어요. 양산차에 있어서는요. 그런 미성숙함이 무슨 문제를 발생시켰냐 하면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종종 휘어버리는 그런 결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일 초커가 2번이나 일어났어요. 다들 돈이 없는데 배기량이 5000cc나 되는 비싼 8기통 쿠페를 살만한 소비자들은 많지가 않겠죠. 근데 이런 포르쉐의 시도는 초대 파나메라에 거의 근접하게 된 989 컨셉트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928을 기반으로 만든 H50 컨셉트가 그 좋은 예시예요. 엔지니어들이 이걸 페리 포르쉐한테 선물하면서 989 컨셉트 프로젝트의 승낙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승낙을 받아내서 만들어진 차가 포르쉐 989라는 거죠. 88년부터 91년까지 이루어진 프로젝트였고 율리 베즈라는 포르쉐 소속 엔지니어가 928의 후속작으로 만들면서 7 시리즈나 S클래스만큼 편하고 화려하고 거기에 더해서 걔들보다 훨씬 빠르고 재밌는 차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페리 포르쉐가 가지고 있었던 드림카에 대한 이상을 이루어주려고 한 거예요. 2.82m의 휠베이스, 배기량은 3.6L에서 4.2L로 추정되는 300마력짜리 8기통 엔진. 이 세단은 지금 봐도 완듬새가 굉장히 우수해요. 양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차가 개발되던 시점은 포르쉐한테는 되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928을 잘 못 팔았거든요. 개발비는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989 프로젝트의 양산이 2번이나 좌절이 되고 말았거든요. 결론적으로 989는 92년에 프로젝트가 폐기됐어요. 989가 남긴 유산이 후스랄 카이엔의 성공에 초석이 됐고 989에 탑재된 서스펜션은 959에게 영향을 미쳤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993으로 이어지고 리어램프는 996으로 이어졌어요. 그 디자인적인 모태가요. 경영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989로 양산을 못 시켰지만은 상술했던 이 차가 남긴 유산이 포르쉐의 다른 차종들 연구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연구를 통해 성공한 카이엔이 2009년에 파나메라로 등장할 수 있는 자본을 또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92년도에 이 프로젝트가 폐기된 대신 이 차가 시장에 나왔다면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카이엔을 등장시켰을 때 세간에 많은 회의와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 차를 성공시킨 게 포르쉐였기 때문에 아마 989도 충분히 성공시킬 만한 자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페리는 989 컨셉트카가 자신이 봤던 자기 꿈의 마지막 이상이었어요. 그 사람은 9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카이엔이 등장한 건 그로부터 11년 뒤였으니까 아쉽게도 페리는 자신의 꿈을 죽은 다음에서야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한편 90년대 초반에 포르쉐는 공랭식 911만 팔던 그 초심이 냉랭한 현실을 부르게 된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공랭식 엔진의 특성은 매니악했고 그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웠다라는 뜻이에요. 환경 규제랑 성능도 이제는 잡기 시작해야 된 시점이 왔었고 그래서 포르쉐는 개혁과 혁신을 기획하게 돼요. 그 때문에 토요타한테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들을 불러서 뭘 배웠냐? 효율적인 대량 생산 방식이랑 카이젠 정신을 배웠어요. 직역하게 되면은 개선 정신이라는 건데요. 토요타가 지금껏 이뤄온 잘 짜여진 대량 생산과 원가 조율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포르쉐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생산 볼륨이 늘어났고 생산 속도랑 납기 지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개발해낸 게 996, 911이죠. 엔진을 수랭이식 엔진을 바꾼 거는 환경 규제랑 더 강력한 성능을 위함이었고 993에서까지 이어지던 대칭형 4스포크 스티어링도 3스포크 스티어링으로 바뀌고 그 3스포크 스티어링이랑 대시보드, 헤드램프는 박스터랑 같이 공유를 하게 됐죠. 이건 다 모두 원가 절감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혹평과 상반되게 993 대비 평균 2.5배가 넘는 주문량이랑 재정 사항도 되게 호전되어 갔거든요. 이를 통해서 큰 도전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엔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이엔은 포르쉐가 절대 대충 만든 차가 아니었어요. 포르쉐는 라이프치히에다 새로 공장을 지었어요. 카이엔을 만들기 위해서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었던 Q7이랑 투아렉이랑은 플랫폼만 공유했을 뿐 완성시킨 방식은 좀 달랐어요.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폭스바겐 현지 공장에서 셰시만 가져와서
라이프치히에서 나머지 공정을 모두 마무리해서 차를 조립한다는 거죠. 카이엔은 911밖에 없었던 부자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어요. 만인을 위한다는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이로써 얻은 자본으로 포르쉐는 큰 돈방석이 얹게 된다는 거죠. 골수 고객들에게는 전통을 깼다라는 실망을 주긴 했지만은 결코 못 달린 차는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카이엔 터보로 예를 들게 된다면은 4.2L 8리터 엔진 터보의 제로백이 4초대 최고속도가 300km라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카이엔은 지금의 포르쉐 수익 구조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는 주요 차종이 되었어요. 카이엔은 자동차사의 한 획을 그어버린 차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인 거죠. 모두가 SUV를 만들고 스포츠카 회사들이나 슈퍼카 회사들도 예외가 없는 지금에서 그 당시 포르쉐의 결정은 굉장히 선구안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페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카이엔을 만든 그 노하우를 통해서요. 4명이 안락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아름답고 아우토반 1차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스포츠카. 이번에는 그 차가 나온 시점도 되게 괜찮았어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 카이엔이랑 996, 911, 박스터 그리고 카이맨 같은 도전들을 하면서 포르쉐가 성공을 하고 그로써 얻은 자본들,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 도전을 통해서 대중들이 포르쉐에 갖고 있던 인식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포르쉐는 더 이상 문 2짝짜리 스포츠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줬기 때문에 파나메라를 등장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의 여파도 차츰 누그러드는 시기였고 그 말인즉슨 비싼 차에다가 돈을 쓸만한 소비자들의 여건도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뜻인 거죠. 무게는 2톤이나 나갔고 4.9m의 전장, 파워트레인은 5가지나 준비해놨고 무엇보다 PDK 트랜스미션이 맞물려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970 판매량은 그 성능에 가공할 만큼 불티나게 팔렸어요. 터보 S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306km에 달할 만큼 매우 우수한 고성능이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모든 물량이 생산됐고 그 물량이 생산되는 족족 다 팔려나가는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은 했지만은 차량의 상품성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디자인에서 조금 발목을 잡혔어요. 파나메라가 못생겼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거든요. 고래 같고 어색해 보이는 비례를 이유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70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나 대중들의 평가는 프로포션에만 치중한 나머지 포르쉐가 스포츠 세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 디테일과 집념을 놓친 근시안적인 평가라고 보거든요. 포르쉐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끝내주게 멋진 디자인의 스포츠 세단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세대 파나메라, 카이엔이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파나메라랑 카이엔이 탄생할 수 없었듯이 포르쉐는 더 먼 미래를 봤던 거예요. 911을 표방한 사이드 프로포션이라던가 윈도우 라인, 부풀린 팬더, C필러에서 트렁크로 떨어지는 패스트백 같은 그런 라인들, 이런 거는 다 911을 닮아 보이려고 했던 노력이란 말이죠. 하지만 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비디한 느낌을 가지고 둔해 보인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2열 탑승자의 개방감이랑 헤드룸을 위해서 크기를 키운 윈도우 라인, 뒤틀린 루프 라인을 포함한 사이드 프로포션은 어색한 비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911이 가지는 낮은 본네트, 프론트 엔진인 파나메라로 구현하기 위해 시도한 이런 노력들은 넉대대한 앞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못생긴 비례를 만들었다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포르쉐가 가장 포르쉐다운 스포츠 세단을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완벽한 파나메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 이후에 났던 971 파나메라에서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에요. 970 파나메라에서 나왔던 디자인적인 부족함을 971에서는 완벽하게 개선을 했거든요. 디테일도 챙겼고 이제는 포르쉐다운 그 비례감과 덩치에 맞는 비율까지 다 갖춰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한 비율과 비례, 디테일을 다 챙길 수는 없을 거예요. 포르쉐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에서의 디자인적인 혹평을 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2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을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3세대까지 출시한 게 신형 파나메라입니다. 여전히 세간의 극찬을 받고 완벽에 가까운 차로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불가능한 포지션에 있는 편입니다. 포르쉐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의 스포츠 세단, 페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세대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불사하는 이런 포르쉐의 정신은 저는 극찬받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실 1세대가 아니라 60년 이상의 시행착오라는 거죠.
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타면서 아우토반 1차선을 점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뻐야 된다는 거.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몰랐던 페리 포르쉐의 꿈이 이루어진 지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그는 파나메라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포르쉐가 현역인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제 손에 넣을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은 꿈꾸고 부러워하고 동경할 수 있는 것이 드림카이고 스포츠카이고, 그것이 저는 포르쉐라고 생각합니다.